지금 정치 이야기를 우리 최고식 전 의원,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이시고 이선 의원을 하시고 당선도 되시고 낙선도 되어 보신 이 정치를 현장에서 아주 진하게 경험하신 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무렵의 이야기, 즉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2008년에서 2013년 초까지 5년 동안 그때 세계적 금융위기가 있어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대응을 참 잘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그 뒤에 가면은 이 국가 순위가 바뀔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UNDP의 삶의 질 랭킹에서 한국이 세계 12등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즉 경제, 외교 뭐 이런 분야에서는 뭐 세계적 성공 사례인데 이 정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약점이 지금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정치가 나중에 가면 모든 걸 지배하게 되니까 정치의 실패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것까지도 다 이게 상처를 주고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하면은 상당히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의 실패입니다. 근데 정치의 실패의 상당 부분은 선전의 실패입니다. 잘해놓고도 잘한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지 못하면은 선거에서 지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명박 정권은 선전 부분, 홍보 부분에서 실패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이제 제가 이제 그 표현하기로는 정치는 기분 장사다. 돈 장사가 아니다. 예, 예. 기분은 결국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에서. 예, 예. 그래서 사람이 뭐 병이 걸릴 때 제일 큰 이 원인이 스트레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말이 가장 중요하다. 기분이 가장 중요하다. 말을 만지는 그렇죠. 그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만지는. 기분을 만지는 부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보처라고 있어요. 공보처 있었죠. 예. 그 YS 때는 공보처 장관이 5년 동안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인환. 예.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 뒤에 DJ 김대중 대통령 때는 두 사람이 했습니다. 박지원하고 김한길하고. 그렇네. 가장 신복이고 그렇네요. 그럴 만한 사람. 저 DJ 대통령 되셨을 때 이제 공보처가 없어지고 그때는 문화부에서 이제 그 일을 간접적으로 담당했습니다. 뭐 공보처가 말하자면 의용으로 관제 언론 뭐 이렇게 한다는 비판이 있어가지고 그걸 없애긴 했지만은 DJ는 그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문화부 장관을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리고 그만한 역량이 있는 두 사람한테 5년을 맡긴 겁니다. 근데 MB는 그런 걸 모르신 모양입니다. 문화부 장관이 문화하는 줄 알고 그렇지. 문화인한테 맡겼습니다. 물론 뭐 훌륭한 분입니다만은 탤런트 출신하고 인천 장관이었죠. 예. 그 뒤에 또 뭐 교수하던 분하고 진짜 문화인을 시키더라고요. 언론, 말. 그러니까 저는 MB가 참 일은 참 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 그 국제회의 이런 데 가면은 거기서 선생님 노릇을 한 걸로 제가 그리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대통령들 국가 정상들도 이제 모아서 이제 문 잠그고 나면은 그 안에서는 이제 자기들끼리는 급이 같으니까 그래서 MB가 내 해봐서 아는데 그리고 권위가 있는 게 그 금융 그거 문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금융이 제일 먼저 가장 선제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그때 선진국이라고 MB를 끝까지 좀 우습게 보려고 그랬던 사람이 그 프랑스의 사르코지인가 합니다. 근데 같이 모였는데 사르코지하고 MB하고 붙어서 일에 대해 얘기하면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MB가 이긴 거지요. 그러니까 국제 말하자면 정상 외교 이런 자리 가면은 거의 선생님 노릇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치의 본질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열기구가 무슨 뭐 큰
도끼에 맞아가지고 추락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바늘구멍 하나에 결국은 추락하는 겁니다. 근데 MB는 정치가 말하자면 돈을 많이 앵겨주면은 만족하고 좋아할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정치는 그러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2008년에 이제 MB가 뭐 나라 좀 구해달라고, 그리고 같이 10년 동안 고생한 동료들하고 같이 나라 구해달라는 그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이 있고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출범하자마자 한 달 보름 만에 선거를 하는데 자기하고 함께 고생한 동지들 이유도 없이 다 도륙해버리고 배신해버리고, 그럼 결국 뭐냐, 유권자들을 말하자면 교만하게 내다, 우리가 찍으라면 다 찍어, 우리 공천한 사람 다 찍어야지 새끼들 말이 많아, 말하자면 이런 배신과 교만을 보여준 겁니다. 거기서 이 큰 말하자면 이 상처를 한번 입었고, 그 뒤에 이제 운영을 할 때도 그 중요한 문화부를 진짜 문화하는 분한테 맡겨놓으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된 거지. 말 관리도 안 되고, 기분 관리는 더더욱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생각나는 게, 요새 이제 후일담으로 UAE에서 원전을 우리가 수주를 할 때 사실은 프랑스 쪽으로 거의 넘어간 거를 이명박 대통령이 거의 혼자 뛰어가지고 수주를 했다고요. 그 수주한 상황을 이야기 들으니까 이건 완전히 드라마예요. 감동적인 드라마인데, 그걸 지금 제가 듣고 알면 안 되잖아요. 그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홍보를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너무 겸손해서 탈이야, 이거는. 한국 보수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개발연대 분들은 알아주겠지. 뭐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말이, 당대에 욕을 하더라도 후대는 알아주겠지, 이런 체질이 좀 있어요. 그 개발연대의 신화적인 존재인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그건 정말 자살골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화부, 또 문화부 아니라도 이 정권의 스피커가 있어야 되는데, 돌아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잘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잘했다고 떠들었던 사람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없습니다. 완전히 선정 기능이 마비돼 버렸어요. 그건 박근혜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 딱 탄핵되니까 중국 공산당원 이야기가 선전에서 실패했습니다. 당연하더라고, 한마디로. 선전에 실패하면 권력 놓칩니다. 그러니까 선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북한을 보면 선전 선동부, 조직부 부장을 제일 중요한 직책으로 삼고 있는데도 몰랐는데, 지금도 이게 한국 보수는 여기서 이 약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전에서 실패하면 권력 놓친다는 거, 선전과 권력을 한 덩어리로 보는 그런 게 부족한 것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이 자각이 안 돼서 그런지 뭐 그렇게 생각되네요. MB도 절 문화부 장관을 시킬 생각을 잠깐 했다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 하기는 근데 뭐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서 또 벌떼처럼 일어나니까 뭐 그 자리가 중요한지 뭐 이런 걸 MB는 뭐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문화부 장관 됐으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을까요? 제가 하여튼 뭐 그때처럼 문화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했습니다. 정권 수호. 사실 한국의 정치의 핵심은 김일성 세력이나 대한민국 세력이냐의 대결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렇다면 선전은 바로 정권 보위 아닙니까? 정권 보위의 가장 유력한 수단인데, 그런데 민주당 정권은 그런 거는 안 가르쳐 줘도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는 거죠. 근데 이쪽은 가르쳐 줘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YS까지는 알았고, 그 뒤로는 아무도 모르고. 문화부 하니까 문화하는 사람이 하는 된지. 실패해도 모르고. 아니, 박근혜 탄핵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핵되고 나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또 이 기능이 없었던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좀 유인촌 장관이 두 분이나 했네. 자, 그러면 이제 2009년이 그렇게 되고, 2010년에 가면요,
두 가지 큰 사건이 납니다. 2010년에 가면은 천안함 3월 26일 날 천안함 폭침, 11월에 가면은 연평도 포격입니다. 이때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 대응을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거 책임을 다 이명박 대통령 한 사람한테 넘기기도 그렇지만 천안함 폭침은 누가 봐도 북한 소행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당시 민주당 쪽에서 들고 일어나고 거기에 또 같이 놀아난 이 방송들이 막 음모를 막 퍼뜨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럼 국제조사단을 만든다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상거리 어선이 1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북한의 어뢰까지 건져 올렸잖아요. 그죠? 그거 참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놀아본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것도 국내적으로 홍보해서 실패를 해가지고 한때 어른 중에서 북한 폭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나 됐다고요. 그 다음에 11월에 또 연평도 포격당한 다음에 여기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명박 회고록에 보면은 연평도 포격당했을 때 자기가 북한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밑에 합참 의장 국방장관 등에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래요. 비례관계라든지 또는 미국과의 뭐 이런 걸. 그래서 보복을 하지 않았다. 그때 보복했다면 해주를 폭격해 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이미 상공에는 우리 공군기가 떠 있어가지고 명령만 있으면 때릴 수 있었거든요. 그걸 안 했다고 했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기회를 놓쳤다고 봐요. 그때 만약 폭격을 했으면은 해주가 불바다가 됐을 거고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에 북한에 당하고 쭉 축적되어 있던 울분을 한꺼번에 스트레스 해소를 해버리고 남북 관계에서도 딱 주도권을 잡고 그때 북한의 핵무력이라는 게 지금 정도는 아니니까 찬스를 놓쳤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거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합쳐보자기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국가의 권위와 이런 걸 가지고 국가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건데 그 미국한테도 물어볼 일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당했는데 우리가 때려버리면 그만인데 뭐 이스라엘처럼 하면 그만인데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이런 글까지 썼어요. 그때 만약 연평도 포격 당하고 우리가 해주를 때렸더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에도 안 갔을 거다. 그 뒤에 이 정치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때 국회에 계셨죠? 네. 제가 그때 그 군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직장인이네. 그 벌레도 밟히면 꿈틀입니다. 그렇죠. 그게 생명체의 본질은 그렇죠. 공격을 받으면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대응 중에는 반격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 밟혔는데 꿈틀을 할까 말까 생각하는 그 생명체는 그건 꿈틀 할까 말까. 죽은 거지요, 그게. 근데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나라 군인들은 이제 직장인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국방장관은 김태영 장관이었는데 그때 이제 김관진으로 바뀌어서 김관진 장관으로 바뀌면서 국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태영 장관은 참 그 합리적인 분이시고 그 양순하시고 하신 분인데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마음 편하게 뭐 좀 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았어요. 그러다가 천안함 폭침 직후에 있었던 그의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 때 그때 정몽준 대표가 선거를 지휘를 했죠. 그때 난 선방을 했다고 봐요. 그때 경기도에서 가만있어. 경기도에서 어떻게 됐죠? 인천시장은 아마 저쪽으로 송영길 씨로 넘어가고 경기도 지사하고 서울시장은 이겼다고요. 그러면 선방했다고 보는데 당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지 졌다고 해가지고 그만두더라고. 그거 좀 이상했어요. 증거 아니잖아요, 그럼 경기도. 그 뒤에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 뒤에 지금 이제 뭐 가장 그 결정적으로는 2011년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2011년 시간이 좀 뜹니다만은 그렇죠. 그때 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한다고 그렇죠. 무상급식 그만두고 서울시장 재보궐 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하고 그리고 10개의 저 선거가 더 있었습니다. 예, 예. 그 기초단체장이. 근데 저는 그때 서울시장 선거는 우리가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이 저는 정신 나간 짓을 했다고 예, 봅니다. 예, 예. 뭐 대권에 저 눈이 팔려서 그랬는지. 지금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그 1년 전에 2010년 그 지방선거에서 겨우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한명숙 0.6% 차이로 겨우 막판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한번 시켜봤는데 시민들 보기에 대대한데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그냥 준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감사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에서도 하지 말라 그러고 직을 걸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왜 자기 직을 왜 겁니까 그게. 당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는 치렀는데 저는 서울시장 선거는 후보를 우리가 도리로도 내면 안 되는 것이고 전략적으로도 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2012년 총선이 중요한 거지. 2011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하고 지방선거였습니다. 근데 서울시장 선거는 저는 질 거 당연히 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0개 중에 전북 2군데 빼고 나머지 8군데를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네. 서울시장만 지고. 그 이제 충남, 충북, 강원까지 다 이겼습니다. 서울에도 이기고. 그런데 그걸 졌다고, 그렇죠. 그걸 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당이 전망의 위기에 섰다고 당을 그 체제를, 지도 체제를 무너뜨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압승한 선거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때는 의석도 180석 넘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전망에 처한 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친박 쪽에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등장한 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아까 이야기가 또 연장이 되는데 이 보수 세력은 이게 노예 근성인데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남 눈치 보고 이겨놓고도 졌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으니까 외부 공세와 내부 분열이 딱 맞닥뜨려 버리면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행여 보수 세력이 직분한다 하더라도 이거 고치지 않으면은 그 대통령도 똑같은 운명을 맞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지금 공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쪽에서는 대통령 되면은 내분해가지고 탄핵당하고 그리고 탄핵당하고도 헌재에서 무조건 뒤집어질 줄 안답니다. 제가 그때 박근혜 청와대에 있던 수석급한테 들은 얘기인데 헌재 결정 나는 당일 아침까지 당연히 압도적으로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끝나는 거를. 이번에도 마찬가지라 그러대요. 이번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두 번에 걸쳐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다음에는 이 당이 정권을 만들면은 똑같은 일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의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돼버린 거지요. 탄핵당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정당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앞으로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한국 정치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 정치 현장을 뛰셨던 분들은 다른 관점에서 멀리서 구경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한국 정치의 이렇게 실상이 뭔지 또 본질이 뭔지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대안이 없을까 하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먼저 또 진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열변을 더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아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계속 할 거라는 부분 한 번만 짧게 다시 해주세요. 카메라 좀 흔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앞으로 전개될 긴 이야기의 첫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중요하지만은 또 모르는 분야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정치는 지구 최대의 쇼입니다. 감사합니다.